유엔 대북 제재안 채택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발표가 공개되는데요. 이에 앞서 정부는 러시아 정부의 나진 핫산 프로젝트 중단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관련국들의 반응, 또 북한의 움직임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오전이었죠. 정부가 러시아에 나진 핫산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오늘 오후에 당초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겠는데 이제 관련국이니까 먼저 사전에 통보한 의미가 있겠죠. 나진 핫산 프로젝트는 일단은 180일 내에 북한을 기항했던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해운 제재안에 포함되는 건데 나진이 북한 땅 아닙니까?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 러시아가 다소 유감을 표시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에 우리가 사실 지분을 갖고 있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사전에 물론 3차례 석탄 운송을 한 적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우리 민간 컨소시엄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이 나진 프로젝트에 우리가 이미 관여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도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던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유엔 그 대북 제재 조치 때 러시아 측이 이 나진항 이거는 좀 빼달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중단을 통보를 하면서 러시아 측의 또 반발도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는 마지막 국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시간을 좀 끌었고 일종의 목리를 부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이제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러시아 측 요구에 의해서 제외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진 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러시아산 광물들은 예외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러시아 측이 요구를 했고 또 그것이 채택이 돼서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늘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극동지역 개발이거든요. 러시아 전체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쪽 극동지역의 발전에 공을 들여왔고 그런 차원에서 극동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남북한 간의 연결, 과거에 이제 가스관 연결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가스관 연결이 상시 북한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백기를 통해서 러시아의 광물을 수출하는 그런 통로를 여는 것을 러시아가 희망해 왔는데 이번 우리 양자 제재 안에 이제 이것이 일단 포함이 됨으로써 러시아로서는 아마 서운한 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측의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이번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미 블라디보스톡이나 극동지역에 우리나라와 직항로가 있습니다. 속초, 동해, 부산 이런데 물론 작은 규모의 철광석이나 이 러시아 이 선원들이나 관광객들이 부산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존 항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직 이미 사업도 하지 않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라고 해서 러시아가 지금 말씀드린 러시아와 우리와 직항로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만약에 차단한다라면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앞으로 이 과실이 이 사업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분야에 있어서 유감 표명을 한 것이지 그런 근거 하에서 좀 강하게 반발을 안 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사실은 러시아와의 관계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진 핫산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한 것, 북한에 그만큼 이제 뼈 아픈 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나진 핫산 프로젝트 중단을 포함해서 좀 우리 정부가 고삐를 줄 만한, 북한을 좀 아프게 할 만한 제재 조치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나진 핫산을 포함해서 지금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걸 중단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중에 특히 북한의 모든 이 선박의 화물 검색, 전수 검사를 의무화시켰고요.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안 제재 리스트에 보면은 31척의 북한 선박, 물론 선주를
이 위장한 그런 선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 선박들의 입항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 제3국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북한 항구를 거쳐서 나오거나 또 우리를 거쳐 북한 항구로 들어가려고 하는 배는 아예 입항 자체를 금지하는 네. 그런 조치가 지금 포함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북한의 뱃길을 모두 차단하는 조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해서 그런 이 교역들, 다시 말하면 밀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 왔는데 그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조치가 이번에 이제 발효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우리의 시범적인 조치는 유엔 회원국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해운 제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여파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북한의 뼈가 아플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이제 전해드렸지만 새 유엔 대북 제재에 오른 북한 선박 31척 가운데 4척 최근 중국, 러시아에 입항을 하려다가 거부가 됐습니다. 어떤 배들이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주로 화물선인데 뭐 회룡호라든가 회천호, 여명호 일단 회룡호 같은 건 제재 대상 7번째 이번에 31척인 경우 모두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인데 이번에 입항을 거부당한 곳이 그 31척 중에 소속된 4척이죠. 좀 비근한 예로 하나 6일이었죠. 회천호 같은 경우는 그 블라디보스토크를 가다 보면 하바로프스키라고 연해주 연안인데 그쪽에 인근 항에 입항을 하려다가 거부를 당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이번에 제재안을 보면 국제해사기구에 7자리의 고유 배의 넘버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각국 항만공사에서 조회를 하는 거죠. 입항을 무조건 남의 나라 항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마린 트래픽이라는 민간 사이트에서도 이 배의 운항 기록을 파악할 수 있고요. 예. 물론 그 GPS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일각에서 뭐 끄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끄고 다니면 남의 나라 입항을 못 하죠. 끄고 다니면 이제 국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해서 해당국 그 항만공사에 연락을 해서 입항을 거부하라 했고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그걸 이행한 거로 이렇게 해서 4척이 아마 접안을 입항을 거부당한 그런 사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뭐 제3국의 선적이지만 뭐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제 북한인 경우에도 이렇게 입항이 금지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북한이 국적을 위장하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캄보디아 국적의 배다. 그런데 실질적 소유주가 북한인이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일종의 편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적 세탁을 해서 이것이 북한 배가 아닌 것 같이 위장을 해가지고 이제 운항을 하고 국제 제재망을 피해가고자 하는 북한의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제 해사기구에 모든 그런 선적들이 이제 통보가 돼 있고 또 선적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 이력들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31척을 이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9척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선적이 다른 국적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예. 이 보도를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다수의 배들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세탁을 해가지고 하지만 국제 그 감시망을 피해 나갈 방법은 없다. 예. 따라서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 기항했던 수빅에 기항했다가 몰수당했던 진통호 같은 경우도 시에라리온인가 그런 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망을 피해서 그렇게 국적 세탁을 하는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있을 우리 이제 독자 대북 제재 방안 좀 자세히 봐야 될 텐데 오늘 이제 그 대북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 또 이제 뭐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주도한 북한의 인사 또 실무급 인사들에 대한 어떤 금융 제재 리스트도 추가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인물들이 포함됐습니까? 지금 현재 거론되는 것은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홍승무라는 인물인데 이게 뭐 몇 년도 출생이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핵과학자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013년 2월 12일 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합니다. 그 한 보름여 전에 북한 방송을 통해서 뭐 당시 군수공업부 부장인 박도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이 허가를 했다라는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홍승무라는 인물이 부부장급인데도 당 비서급, 부장급, 장관급 라인에 사진 찍는데 보면 과거 사진을 보면 김정은 바로 오른편에 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부부장급이 어떻게 1번 라인에 줄을 쓸 수 있을까라고 우리 관계당국에서 파악을 했고 이번에 1월 6일인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때 온수공업부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북한 언론이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수소탄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군수공업부라고 그 서명을 했고 김정은 사인으로 추정되는 이 종이 한 장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즈음에서 볼 때 홍승무라는 이름이 북한 언론에 굉장히 자주 거론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사람이 이 핵실험을 개발한 총체가 아닌 뭐 핵과학자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 정부의 주요 인사 수십 명이 스마트폰 공격을 당했다. 어제 국정원이 밝힌 내용인데 주요 인사 수십 명이 스마트폰 공격을 당했고 이 국가사이버안전대책 결과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특히 음성 통화를 절취했다. 또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서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국정원이 사이버 공격을 북한이 해왔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거는 또 오늘 또 새로 나온 내용이군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아무래도 과거 보면 이제 주요 인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과거에 뭐 지금도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그 비화폰이라는 비화기 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된 전화 체계를 하는데 뭐 물론 뭐 스마트폰에도 일부 굉장히 그런 기능이 있는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아무 대화 내용을 할 때 부지불식간에 뭐 국가안보라든가 주요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북한이 쉽게 말해서 몰래 엿듣고 싶어 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인사들을 해킹하려고 했고 우리가 이 상당수는 차단한 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과거에 북한의 해킹의 수법을 보면 뭐 금융기관, 언론사, 뭐 방송사 이런 데에 대한 기관들에 대한 해킹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정부의 주요 인사가 표적이 돼가지고 해킹하는 것 그만큼 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스마트폰의 해킹은 사실 그 원인 확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지금 사이버 테러의 유형, 사이버 테러뿐만 아니라 대남 도발의 그 유형이 원점 확인이 어렵고 또 원점 확인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유형의 그런 도발을 지금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이버 테러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는데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역대 북한이 여러 차례 사이버 테러를 했지만은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북한의 어떤 대응 조치, 예. 제재 응징 조치를 하긴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리 김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요 인사의 동정이라든지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착함으로써 자기들의 대응 방향들을 수립하고 또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특히 이제 금융망뿐만 아니라 철도 기관망까지 접근했다. 예. 만약에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관 시설망이 만약에 마비가 된다면 그건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우리가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북한은 앞으로도 좀 더 강도 높은 그런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지금 오늘 우리 정부가 대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주요 인사 수십 명이라고 하면 이제 고위급, 특히 이제 국가 보안을 갖고 있는 그 주요 인사들일 텐데요. 뭐 이제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자 메시지 정도는 이제 해킹하는 수법이 여러 정도 알려져 있었지만 음성 메시지를 절취해 간다는 것. 이거는 과거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제 국방부 출입할 때 어때 사이버사령부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국 사례는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라 그러면서 시연을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요즘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면 스마트폰을 해서 이렇게 전자결제를 해서 찍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순간 그 굉장히 순식간에 거의 순식간에
그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가 다 해킹되는 그런 시범 사례를 사이버 사령부에서 당시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한국 사례는 아니었다라는 사실로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 사실 인터넷 스마트폰을 거의 24시간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설적으로 유사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북한이 꼭 핵실험이나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북한이 EMP 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수도권 상호에서 폭발을 시켰을 경우에 인명살상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자기기가 작동 불능 상태오면은 우리는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이제 대비 점검 뭐 한 회의가 아마 오늘 회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해킹 수법들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제 VIP나 이제 국가 이제 고위급 인사들의 통화하는 내용, 특히나 이제 국가 보안이 담겨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해킹해서 북한이 들었다면 이거 정말 엄청난 보안 유출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가 좀 있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좀 보안이 좀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뭐 VIP라든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그 통화, 거기에 대한 보안 대책은 아마 상당히 수립이 돼 있을 것이고 거기까지 북한이 접근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일반적 그런 그 보안 대책이 미흡한 그런 경우에는 북한의 접근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이버 관련된 법령이 확고하게 됐을 때 이 컨트롤 타워라든지 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이버 대응 역량을 결집시키고 그걸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효과적으로 북한의 대응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효용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을 때 국제 사이버 이 공조망에 가입을 해서 함께 정보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제 북한의 사이버 테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하고 응징하기 위한 그런 국제 차원의 어떤 공조, 그런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그 공격 대상 스마트폰 가운데 20% 가까이가 감염이 됐고요. 또 감염된 스마트폰에 담겨 있던 주요 정보 인사들의 전화번호까지 또 다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3차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기관은 일종의 폐쇄망 그 연결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PC 같은 경우 굉장히 보안이 잘 돼 있고요. 실제 주요 기관에 가보면 업무 시간에 인터넷을 전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인터넷을 다 연결해서 보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경로.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개인 PC나 핸드폰이 오히려 공격하기가 쉽다. 뭐 대표적인 거로 랜섬웨어 바이러스 같은 거를 유포시키다든가 그래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이거를 해킹을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아마 스마트폰 공격 해킹에 북한이 굉장히 주력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려면 그러니까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방식에서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경로가 있을 텐데 본인은 그 스마트폰에 이게 내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그걸 알기가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스마트폰을 늘 쓰고 있습니다만 제 폰이 정말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이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장치를 해서 본인이 그걸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것이 감염이 됐다면 대처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이제 다시 한 번만 지금 오늘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이제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이제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에 공격을 했다. 그 가운데 20% 정도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 그리고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음성 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 악성 코드 차단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감염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추가로 유출됐기 때문에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가능성 그동안 계속 예측 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이제 사이버 테러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우려였지만 사실 이제 철도 기관이라든가 이 국가 공공기관망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가능성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과거 이란 핵 발전소의 스터스넥 공격이라고 해서 핵 발전소가 굉장히 그 방사능 누출하는 게 이런 우려 상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어떤 사이버 공격 능력이 전 세계가 굉장히 발달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해외 송출 인력 중에 수천 명이 해외 송출 인력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동직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2, 3천, 현재 파악되는 거 한 2, 3천 명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IT 인력이다. 이 IT 인력이 평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솔루션 업체이지만 상당수는 해커들이다. 이런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것이고 지금 과거 사례를 보습니다. 뭐 디도스 공격도 있었고요. 농업전산망 공격도 있었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주요 기관인데 막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같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개인 PC라든가 PC방을 통한 어떤 감염이라든가 그래서 감염을 통해서 주요 자료를 절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하루라도 이제 그 국가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개인 모두가 이런 보안 의식을 많이 갖춰야 되겠죠. 예, 지금도 말씀 중에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철도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를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그리고 공인 인증서에까지도 이렇게 또 해킹을 했다라는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개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뚫렸고 또 금융기관의 공인 인증서까지 뚫렸다면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 혼란 사태까지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해왔고 또 그런 시도들을 국정원이 철저히 나서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당장 뭐 뚫려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은 이 과거에 철도 운영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해가지고 그 메일 계정 패스워드를 탈취해서 철도 교통 관제 시스템을 혼란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공인인증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망에 접근을 하고 거기에 혼란을 유도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로하도록 만들고 그런 국민들이 피로함으로써 그 불만의 목소리가 정부의 압력으로 작용을 해서 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북한을 향한 압박을 좀 줄여라. 뭔가 지금은 대화를 다시 복귀하고 뭔가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부정적인 여론들을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속내도 있고 역시 북한이 지금 뭐 여러모로 핵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당하고 있는 많은 압박과 제재 가운데서 그 반발의 강도, 방법, 수위들을 다양하게 지금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 김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안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아무리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보안의식 그것도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난 2013년이었죠. 언론금융사 전산 장비를 마비시켰던 320 사이버 테러. 그때 이제 YTN 우리 방송사도 피해 기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북한은 이런 방식의 지금 사이버 테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철도 기관 직원들의 메일까지도 해킹해서 절취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지금 해킹 그 수준 어디까지 좀 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4시간 북한이 해킹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과거 어느 기관을 가보면은 한반도 전자지도 주변에서 주로 외국에서 한국을 향해 들어오는 해킹 공격이 하루 평균 1억 개에 달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계속 해킹을 하려고 했고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기술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 컴퓨터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뭐 미림정보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10수년 동안 이 해커로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국가 체계상 그리고 교육 체계상 특정인을 가지고 10몇 년 동안 해커로 양성을 화이트 해커겠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하라는 그런 좀 어떤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예. 비근한 예로 북한은 이런 북한 전역의 이 해커들이 한 2, 3만 명 된다라고요. 미 공군만 해도 이 사이버 담당자가 9만 명에 달하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특정 대학에서 이런 능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인력들이 나이가 들면 해외 외화벌이 일꾼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IT 소프트웨어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커로 암약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나마 지금 이번에는 국정원이 좀 사전에 이런 징후들을 발견을 해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해킹 수준이 이 정도 된다면 창의했으면 방패가 도저히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의 보안 수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이제 사실 우리 기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해킹의 공격 대상인가 봐요. 제 메일에도 아주 그런 이상한 해킹 메일들이 들어왔고 과거에 제가 잘 몰랐을 때는 거기 해킹 수법에 당해가지고 제 PC가 목통이 되고 자료가 일부 유출이 되고 그래서 사이버 관련 기관에서 와서 전부 점검을 하고 PC를 바꾸고 뭐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보안의식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상한 메일은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국가정보원이라든지 또는 관련 우리 정부 이 관련 기관을 통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 수법, 특히 해킹 수법들을 파악을 하고 좀비 PC를 제거하는 노력들, 그리고 역시 모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접근하는 망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만 또 방패가 강해지면 그만큼 창도 강해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역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강화하고 결집하고 효용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난 또 2013년에 3.20 사이버 테러에 대한 또 경험으로 또 그만큼 이제 보안이 좀 더 강화됐다는 말씀이신데 그때 당시에 좀 그 사이버 테러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YTN도 이제 피해 기관 가운데 하나였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희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뉴스를 해야 되니까 사실상 기자들이나 사용하는 업무용 PC를 24시간 켜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지금 저희 회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다른 방식이나 물론 지금 굉장히 보안이 강화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뉴스 진행하기가 조금 약간 장애가 있었고요. 뭐 방송 사고 난 적은 없지만은 저희가 이제 24시간 하다 보니까 기사를 승인을 하면은 관련 영상이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이 좀 정체 현상을 빚거나 지체 현상을 빚고 그 당시에 좀 심야 시간에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발견을 해서 예. 저희 회사 관계자들과 그다음 이제 관련 부서에서 나와서 이런 조치를 했고 나중에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북한의 해킹 공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거죠. 예, 당시에는 이제 언론사, 뭐 금융기관 이런 곳이 주요 타겟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철도 시스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시민들이 그 발로 이용하는 그런 공공 장소, 공공 기관을 테러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진짜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 한순간만 방심을 해도 지금 모든 지하철들이 아주 촘촘한 시간대에 계속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 또 이 각
이 노선별로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운행 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철도 충돌이라든지 지하철 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그런 철도라든지 아마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관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2014년에는 한수원에 대한 그 테러 또 접근 그 자료 유출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결국 기관망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단히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국가가 혼란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물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 조치, 외부로부터 2중, 3중의 차단막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관련 당국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접근 상황들이 보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이 이번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반발, 그 반발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는 특히 김정은이가 북한 내부의 테러 역량을 결집시켜라 그런 지시를 했고 그 테러 역량 중에는 사이버 테러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이것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피해를 주고 혼란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죠. 국가 차원의 또 기관 차원의 이런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의 보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비피씨 하나가 감염이 되면 계속 감염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스마트폰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이 보안에 좀 신경 써야 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불특정한 사이트라든가 좀 의심스러운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화면이 가끔 뜨지 않습니까? 보안이 취약돼서 뭐 이런 문구라든가 이런 데 좀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금 정체불명의 메일이 왔을 때 열어보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우리가 좀 이 중국 쪽에서 하는 금융비용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도 뭐 최근에는 수법에서 누구 부고 문자가 와서 이렇게 이 돈을 보내라는 거 이런 것도 다 일종의 그런 악성 바이러스 감염될 수 있고 이것이 꼭 중국에서 오는 것이 꼭 이게 중국 재중동포라는 것이 사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 북한에서 파견된 해커들이 포함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개인들의 결국은 경각심 차원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의심되는 링크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